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일 평론가님이 닷새간의 첫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굵직한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달 25일쯤 예상되죠. 한미 정상회담, 또 뭐 그 전후에서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있고. 앞서 타결된 관세 세분화한 조율 외에도 국방비 인상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속에서 세계의 질서가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어떤 협상의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쇠락의 길을 걷느냐 네. 중차대한 어떤 시기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를 마련을 해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 미국 방문 직전에 일본을 먼저 들러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관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조금 흥미로운 현상은요. 외교에 있어서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한미 회담 이전에 한일 회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취임하자마자 미국 먼저 방문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차원인 것인지 아니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원하는 소위 한미일 간의 좀 더 긴밀한 어떤 안보 협력. 과거에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것을 한미일 동맹 운운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비판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라는 아픈 상처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동맹의 미래라든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라든지 또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한일 간의 솔직히 그 사정이 같은 네. 내지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트럼프에게 한일 간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확인을 좀 해주려는 외교적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신축 공사장 사망 사고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직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멈추지 않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대통령보다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모든 대통령에 있어서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진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 개혁 문제,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 진영의 대통령보다도 기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임기 시작과 더불어 이 노동 현장에서 산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주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보수가 진짜 최저임금 수준이냐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연일 공직사회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감사원의 정책감사 자제를 지시하기도 했고요. 공직사회와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신입 9급 공무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임금이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약간 퇴직률도 높다고 한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한미 간세 협정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한다는 의견이 62% 정도 나오고 불만족이 한 20%대였거든요. 그 간세 협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직업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그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뭐 사고만 나면 또 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신상피별, 신상피별을 확실하겠다. 보상은 확실히 그러니까 권리도 강화시켜주지만 보상 체계도 하겠다는 그 맥락에서 이걸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호겸 전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첫 사명 대상자가 될 광복절 특사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최종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또 홍문종, 정창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제시했던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민생 사범이 아닌 정치범에 대한 사면은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에 담겨 있던 그 4명의 정치인 리스트가 오히려 드러남으로써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지금 사면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줬다라는 점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이며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내용 중에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원석 그 리스트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그리고 아직도 논란이 되는 이 두 사람 등의 사면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갑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물론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면할 것이라고 하니까 네. 한다라는 내일 전제에서 이제 오후에 최종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전에는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더라도 연말이나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관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조국 혁신당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 지금 앞선 전망들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론에서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사면이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뭐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요 정치 플레이어죠.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 다음이 아마 조국 전 장관이라고 만약에 사면돼서 나온다면 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내의 세력의 흐름,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공천의 어떤 주도권의 흐름,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흐름들이 싹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 주요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그 법률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 뭐
지방선거까지는 그대로 간 뒤에 결과를 토대로 합당에 나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까지 하던데요. 일단 뭐 대체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지방선거 전에 두 당의 합당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보통 우리가 친명 두 진영의 대표하는 정당의 어떤 그런 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가면 만약에 합당을 할 경우 네. 내부 공천 과정에도 그건 조국 혁신당이 세가 약합니다. 그러면은 합당을 하게 될 경우 후보 문제가 사실상 민주당이 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제가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선거를 앞두고서 그렇게 쉽게 합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지방선거 끝난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이 그 전략적 지역에 대한 일부 전략 지역에 대한 후보 단일화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 외 지역은 각계 경쟁하는 여권 내의 어떤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는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정청래 민주당 대표 호남에서 현장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 주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미시적으로는 뭐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혁 부분을 좀 빠르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민생이라든가 경제를 가지고 국정을 끌고 가는데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빠르게 가고 있는 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큰 세력의 두 축인 시민사회 민주주의 그 세력과 호남이라는 그 큰 축 중에서 호남 세력이 다시 제대로 설 수 있게 이런 네. 것들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거는 미시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어젠다와 정청래 당대표가 추구하는 어젠다가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앞세울 것이냐에 따라서 내부에서는 약간 상호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네. 우려를 좀 가지는 대목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은 예방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데 이제 패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을 선택한 정 대표의 행보, 이재명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인데요. 네. 일단 저렇게 거대한 정당의 대표가 되면 굉장히 꿈을 크게 원대하게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원대한 꿈이 있을수록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경우에 대통령과의 조율이 잘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보다 당원의 입장이 더 우선시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당대표가 혹시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은 실용주의, 협치, 통합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8.15 광복절에도 전직 대통령 부부를 모두 초대하겠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조금 뒤틀어보면 혹시 그러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어찌됐든 당 대표의 이러한 그 정광석화 같은 개혁의 논리로 어쨌든 일당인데 이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해서 해산시키겠다라는 이런 결기를 보인다는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김명수 소장님, 정청래 대표는 개혁 입법에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단절, 전남 현장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서는 사유를 조사하라는 또 기강 잡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정 대표의 행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뭐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이 매우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의견이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제 역할도 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그 통합을 얘기하는 반면에 이 정청래 대표는 그 핵심 당원들의 그 요구 사항을 지금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당 대표도 대통령의 어떤 보완제로서 대통령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을 본다면 그렇게 다 통합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야권 진영의 요구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 사항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충실히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좀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호불호가 매우 갈린 것처럼 네. 이재명 이 정청래 대표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강성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거다. 네. 근데 제가 우려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전국이 이게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수도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근데 이게 정권 초고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어젠다를 대통령 중심으로 세팅을 해야 네. 정권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젠다가 전국 주도권을 잡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박수를 받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지만 이게 길어지면 정권의 부담이 성공한 정권으로 나가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개혁에 정말 이 기간을 좁히고 대통령 어젠다가 다시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까지 플랜을 잘 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 내에서는 약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 의원 당 국제위원장 위임시켰잖아요. 예. 그 당직 인사 완벽하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 예. 앞서 이제 기강 잡기 얘기도 나왔고요. 예. 그럼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이제 우려의 한 부분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서 자진 사임을 한 것은 지금 여론을 보고 이 정권이 그 지지를 얻어 나가는데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물론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그 판단 주체이긴 하지만 대통령실도 판단의 주체임에는 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만약에 중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당대표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는 강선우 의원을 내치고 누구는 감싸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원들에게는 이게 또 논란의 하나가 지금 씨앗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보좌진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어떠한 그 갑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잡혀지지 않고 그 갑질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권력자의 반열에 올라 있으면은요, 이게 2차, 3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네.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좌진들이나 이런 측에서는 또 굉장히 마음이 씁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 홍 소장님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 행보가 향후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정당, 여당 지지율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만 자꾸 주목해서 그렇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득표율을 갖고 그대로 뭐 대비해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49.4%였나요? 득표에 대고 지금 65%, 약 1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보면은 40대 초반이에요. 대선 전에 되고 뭐 굳이 올랐다 치면 1, 2% 정도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10%대까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탈자들이 민주당 지지로 오지 않고 지금 MBS 마지막 조사에 보면은 무당층에 30%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현재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지금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당 대표로서 지금 개혁 입법이나 몇 가지 지금 여야 관계 설정하는 것이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뭐 그렇게 그것을 발목 잡거나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지표상으로 봐서는 힘을 보태주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당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듣고 소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전 씨를 출입 금지하고 징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전 씨는 다음 주 연설에 또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냈습니다. 이 전 씨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국민의힘 이 경선 전당대회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마치도 그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스포츠 경기처럼 손에 땀을 쥐는 그런 흥분과 환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한길이라는 키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매우 그 뜨악할 수준의 막장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TV 시청률 보면 막장 드라마도 시청률은 높은데 욕하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 보수 정당의 정당사에서 경선에서 이렇게 제3자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부탕질 비슷하게 이렇게 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럴 정도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고 교정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출금시키고 징계 조치하겠다. 근데 본인은 계속 나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의 시스템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돼갖고 누군가가 당대표가 됐다. 과연 그 사람은 전한길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좌표가 상실된 차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은 또 이런 막장을 관심 있게 볼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정청래 지도부의 민주당의 먹잇감이 손쉽게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연 소장님, 정작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후보가 아닌 전한길 씨밖에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소위 윤 전 대통령 둘러싼 참탄파, 반탄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권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 지지율이 통상적으로 상승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발표될 때마다 지금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한 단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의 비전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전한길 씨 논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 트렌드만 보더라도 구글 검색량을 보더라도 후보보다는 이제 출마한 당대표 후보보다는 전한길 씨 이름이 더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국민의힘이 향후 누가 더 당대표에 선출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전한길 씨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보수들의 입장에서는 참 참담할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틀 뒤에 결정됩니다. 네, 특검이 직시한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 중에 주가 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가 부당하게 얻은 수익이 8억 1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특검이 아예 특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가 조작의 단순 방조자가 아닌 시세 조종의 공모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본인 명의 계좌나 차명 계좌가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의 계좌와 거래 패턴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부 거래를 할 때에
뭐 세부적으로 지시한 정황들이 통화나 메신저 기록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8억 1천만 원이라고 지금 특정한 금액과 관련해서도 지금 주가 조작 세력이 예를 들어서 저점 매입, 그다음에 시세 조정을 통한 상승, 그다음에 고점 매도 이런 어떤 패턴이 있는데 또 이 패턴과도 비슷하게 그 8억 1천만 원의 흐름이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방치하고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기 부위원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또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12일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어떤 전망이세요?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잘했든 잘못했든 본인은 지금 굉장히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그 불안감을 가질 텐데 네. 율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전망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관건은 과연 특검이 죄송합니다. 아직 내놓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의 진술, 예를 든다면은 그 김건희 씨의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또는 통일교 관계자라든지 명태균, 전성배,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것과 김건희 씨의 진술 간에 불일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특검이 공개는 하지 않고 있으나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 판사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신데렐라 찾기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중에 이게 뭐 샤넬 뭐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샤넬 가방을 선물을 했었는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의 그 측근들이 이 이제 샤넬 매장을 방문해서는 신발하고 가방으로 바꿔갔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 그 신발 사이즈가 미국 사이즈 이제 유럽 사이즈로 본다면 한 250 사이즈 정도였는데 특검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상상할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신기 위해서 신발로 바꿔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막상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신발이 이제 샤넬 신발만 있었는데 네. 사이즈가 26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 바꿔간 신발과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신발을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봐라 내가 바꿔간 게 아니고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신발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 조사를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 출두해서 한 말이 상당히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서는 좀 분노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보통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바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일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엉망으로 지금 돌아갈 뻔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좀 단죄를 좀 사실을 알고 싶어 했는데 지금 뭐 신발이 250이냐 260이냐를 두고 이 논란이 있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홍영식 소장님,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2차례 실패했습니다. 앞서 3차례나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조은석 특검팀도 조사 없이 기소한 것에 비춰보면 민중기 특검팀도 그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네요. 뭐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중기 특검팀이라고 해서 이전에 강제 구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과 달리 뭐 새로운 그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지금 특검에 대한 전략이 이 사법적인 수사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정치적 그 대응을 전략을 짜고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사법적인 재판의 문제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 부당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 두고 강력하게 투쟁을 하면서 밖에 있는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되고 만에 하나 민중기 특검팀이 무리해서 이 그 수사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그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래 보여집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네. 큰 절을 하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이미 형사 고발도 마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어떤 징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형사적인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황이나 이런 것도요. 지금 기사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예. 일단은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 있죠. 이제 윤명호 전 본부장. 본부장은 이제 진술을 통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학자 그 총재에게 뭐 절을 하고 쇼핑백 2개 분량으로 현금 1억을 전달받았다. 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인자로 알려진 한학자 그 통일교 그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는 이런 그 금품을 전달하기 전에 사전에 한 총재에게 사전 보고도 했고 네. 결제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전원으로 전해지고 그 보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정황들을 뒷받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명호 본부장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날에 그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네. 그 윤명호 씨와 관련인 내지는 윤명호 씨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택배 기사였다는 거죠. 네. 그 택배 기사에게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권성동 의원이 좀 통화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으니까 좀 전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왜 권성동 의원이 윤명호 본부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내용을 듣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 네. 이런 걸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어떤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그거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아이러니한 것은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이 그 지금 논란에 휘말릴 때에 제명을 시키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거와 관련해서 뭐 별다른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본다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민주정당인가, 그리고 법치 아래에 있는 정당인가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임 의원님, 특검을 둘러싼 공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의원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좀 상수를 하셨듯이 심지어는 생각지도 않았던 택배기사 녹취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택배기사 녹취록을 택배기사가 했든지 아니면은 택배기사가 제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그게 아님을 적극적으로 지금 소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준 쪽에서 소위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만큼 일관성 있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일단 그러한 진술 속에 지금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정말 아니라면 그 아닌 것에 대해서
명백하고 당당하게 또 밝힐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권성동 의원을 옹호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은 역시 리더십 부재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지율 살펴보죠. 김면 소장님, NBS 리얼미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사안은 어떤 겁니까? 저는 뭐 극악 처방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춘석 의원과 논란과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증세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뭐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매우 컸지만 발빠르게 좀 행동한 거, 그래서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면서 이 또 은행일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좀 뭐 장난을 치거나 그렇다면은 뭐 엄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언행 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순발력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또 간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통상적으로 한 3%포인트 지금 상승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부터 발표될 조사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여당에서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이제 사면 또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사면 문제 등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 두고 이거를 대통령 지지율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걸 우려해서 지금 사면을 안 하고도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조직 기반 그런 지지 계층이 아니고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국 혁신당 이런 쪽은 조직 기반의 어떤 정치 세력들인데 이들과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세력들, 즉 김문수 후보와 공동 연대 전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그 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묵적 묵계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놓고 보면 이거는 질질 끄는 것보다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 사면 복권하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은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 추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주목도는 올라갔습니다. 돌출 변수가 생겼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지지율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TV 토론을 오늘부터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반전이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금 주목하는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본선이 되면 당원의 그 영향력이 8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4명의 그 당대표 후보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나마라도 약간의 어떤 그 충격파 내지는 반전의 시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강한 연대 내지는 단일화 그리고 또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소위 그 계엄에 반대했던 3사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필사적으로 이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말 사력을 다하는 개백장국 같은 그런 위용으로 그런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 이 상황이 안타까우냐면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 후에 당대표를 뽑는데 굉장히 강성인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로 되고 그때 최고위원 중에는 5.18 망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체제로 총선까지 갔다가 총선에 대패하고 그제서야 그 체제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첫 경험이라 그렇다 치지만 이걸 또 반복한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전의 시도를 결국은 주도권을 가진 소위 윤 어게인 세력이 못한다면은 힘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민의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정치인 세력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명 수장님,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민주당에 추월당했던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이 이제 조사할 때마다 이게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정통적인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옹님 의원님이 말씀하실 대로 이 정당대회에서 뭔가 획기적인 뭐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통적인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영수 소장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4파전이잖아요. 현 구도에서 어떤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자체가 당심으로 결정하는 이런 그 룰입니다. 그러니까 당심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 이 게임인데 여기서 막판에 전환길 변수가 지금 커졌다는 겁니다. 저 전환길 변수를 당심, 특히 그중에서도 책임 당원이 전환길 문제 그리고 저 해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되는데 지난 한덕수 후보 총리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쟁에서 마지막으로 그걸 교통 정리를 했던 게 책임 당원이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 제가 네. 볼 때는 이 사자 대결에서 경선 룰에 의하면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를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 지금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던 한동훈 지지 세력들이 과연 1, 2 후보 중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의원님, 방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했는데 전당대회 지금 불출마했잖아요. 근데 SNS 등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던데요.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 뭐 당 일각에서 분당 가능성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보수층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분당 가능성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정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노리고 있다면은 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난 뒤에 지도부가 교체되고 교체될 때 본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를 통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표를 지금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윤석열 그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매우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부분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말끔하게 떨어내지 않고 정리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뭐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을 견인하기 위한 세력으로 커가는 데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종김 전 의원님,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전임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 우리나라에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행동은 긴장 완화 제스처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그 통일부 장관이 을지 자유의 방패의 훈련에 반을 연기했잖아요. 네. 요거하고 지금 타이밍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그 훈련을 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그 훈련 조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대북 확성기와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면서 보내주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 지금 그 겨냥하고 있는 핵무기만큼의 위력을 가진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확성기라고 하는 거는 지지지 소음을 내면서 우리의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 카드를 그냥 이렇게 대남 확성기로서 퉁쳐버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의 상호성의 원칙이라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 핵무기를 제거시키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 반드시 무슨 뭐 강성 보수 세력만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당 세력이 안보에 있어서 왜 그렇게 철저한지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뭔가 호응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의 시행착오를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김미연 소장님,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 유화책을 제시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데요. 민심은 남북 대화 가능성, 이 문제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국민들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매우 주시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크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플러스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심은 더욱더 더 출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뭐 민심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상일 네. 평론가님,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가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인 김주애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네. 김정은보다 눈에 띈다 이런 건데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어떤 뭐랄까요 문제이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죠. 근데 이제 그 권력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관심인 겁니다. 근데 이게 4대 세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내려올 때는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김정은으로 내려올 때는 사실상 이제 장남이 아닌 사람이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근데 이제 4대 세습에 가서는 여성이 세습을 하나? 이것이 이제 북한의 권력 구조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세습이 기존의 세습들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점과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 조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뭐 당연히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대화 움직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미 관계가 제 그 연구 논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의 대화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도 북미 간에는 지금 실무적인 대화가 물밑에서 마쿠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북미 대화에 대해서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어깨 너머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둘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소위 주한 미군의 재조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국방비 지출을 더 많이 하고 방위비 분담을 높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확장 억제를 해준다는 구실로 지금 트럼프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필요하다면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는 신용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일종의 메인 요리 같은 거면 마치 또 남북 대화는
사이드 메뉴도 아닌 밑반찬 정도로 제가 우리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북한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한마디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동원할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긴장을 완화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군사력에 대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 등 뒤에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동맹국이지만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작은 지렛대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긴장감이 없다면 아마 우리를 호구로 볼지도 모릅니다. 북미 간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처음에 그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을 때 지금 이제 임명됐죠. 네. 외교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 지원하는 게 한국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말고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지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